금방 소개받은 인텔리콘 연구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임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렇지만 좀 어렵고 그로테스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내용을 통해서 딥러닝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딥러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달,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는 20분 만에 이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딥러닝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미래를 재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나른한데 잠이 확 깨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요, 홋카이도에서 났는데 제가 이름하여 홋카이도 살인사건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살인 현장에서 범인의 혈액과 DNA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천재검사 고바야시가 다른 사건으로 치조를 하던 용의자 X의 DNA와 무시로 한번 매칭을 시켜봤는데 놀랍게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용의자 X가 알리바이가 없자 고바야시 검사가 전격적으로 이놈을 홋카이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요, DNA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이놈이 범인일 확률이 99.99%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웃기지 마라. 홋카이도 인구가 대략 500만 명인데 검사 네가 뭐라 그랬냐?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니까 여기서 우연히 일치하는 사람은 5명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 그러니까 범인이 아닐 확률이 80%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판사입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판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 맞는지. 의원님, 판결을 하십시오. 재판장이라 생각하시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나리오로 꾸민 겁니다. 이런 사건은 이렇게 지금 재판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자, 변호인의 의견이 맞다, 주장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몇 명 정도 손 드는지. 손 내리시고. 검사의 말이 맞다. 무슨 소리? DNA가 일치했는데. 알겠습니다. 대략 6대4 반반 나왔는데 의원님 어느 쪽입니까? 제가 방금 화장실 좀 그럴 줄 알고 싹 도망갔구나. 이게 정답은요, 놀랍게도 검사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단순한 하나의 재판, 이 증거를 가지고 이런 유죄 무죄 판정을 하는데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든 것 같은 이 부분이 심각한 오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변호인의 의견은 맞느냐? 변호인의 의견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어쨌든 법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이 크로스로 오고 갈 때 재판장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직업, 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는 게, 검사는 증거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하고 변호인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논리 아규멘테이션에서 연구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검사가 저지르는 증거의 우연 일치 확률을 가지고 그걸 곧바로 유죄의 확률로 들이대는 이런 따위의 오류를 검사의 오류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검사의 오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DNA 증거 같은 중요한 증거를 날려버리는 따위의 오류를 변호인의 오류라고 그러고, 실제 저지르는 오류의 양은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냥 막 법정에서 씨부리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설득시키면 되느냐 하면은 배심원을 설득시키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재판 좀 다르죠. 약간 그런 쇼가 작동하는 곳이 영미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찍 이런 논정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해서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증거가 들어왔을 때 유죄 무죄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빨리 시작됐습니다. 들어왔을 때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이런 모델이 빨리 확립이 되고 지금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형사 사건에 대한 유죄 무죄 예측 함수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런 따위의 연구를 우리가 인공지능 판사 연구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판사라는 닉네임이 이런 걸 통해서 붙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 프레임의 교훈은 레슨은 뭐냐 하면요. 신성한 재판에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컴퓨터 따위가 밀고 오고 있다는 거죠. 판사들이 계속 저항을 하지만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 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1960년대 롤러 박사가 컴퓨터가 재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놀라운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게 학자들 일반 일치된 의견입니다. 60년대 이후에 컴퓨터하고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조금씩 재판을 예측해 보려고 하는 운동이 생겼고요. 그런데 뾰족한 방법론이 이때는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식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추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면서 이런 방법은 사라졌고, 그런데 놀랍게도 1980년, 90년, 2000년도 넘어오면서 어떤 이론이 세상에 퍼지게 됐냐면은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전부 다 엄청난 편향, cognitive bias, 인지 편향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이 연구는 다니엘 카너먼 박사가 집대성해서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대중화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두 번 들어보실 건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동질의 앞뒤처럼 작동하는 인지과학에서 탄생한 인지편향 이론이 드디어 인공지능 판단 추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카너만 박사는 그의 책에서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판사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판사들의 가석방 판결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판결을 하는데 이스라엘 판사들이 가석방 비율이 쭉 떨어졌다가 서당을 먹으면 딱 올라갑니다. 두루룩 떨어졌다가 정심을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또 두루룩 배고프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판부가 발칵 뒤집어졌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소를 합니다. 사법 정의가 판사 피 속에 포도당에서 결정되는 이 작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따위의 편향 논문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가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편향에 대한 논문은 이 논문을 퍼블리싱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잘 퍼블리싱을 안 해줍니다. 미국의 영미법의 사법 시스템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한 인간이 판결할 추론을 할 때 엄청난 편향성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인공지능 판사를 개발하는데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앤드루 마틴 그룹이 드디어 절대로 안 된다는 재판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표하게 되는데 미 연방 대법원 재판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인간 판사들이 저항을 하자 컴페티션을 열립니다. 열어가지고 대회를 벌리니까 모델이 75점, 인간이 60점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인간이 대패를 합니다. 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예측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 카처 박사가 이걸 이어받아서 머신러닝 기법의 고전적인 머신러닝, 의사결정나무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미 연방대법원 예측 모델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0년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드디어 인공지능의 어떤 꽃 머신러닝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마틴 그룹이 아주 원시적인 머신러닝 학습 기반 인공지능을 들이대서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세션의 주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신경망 따위의 말들은 다 다른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냥 헷갈리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초보자들은 그냥 인공신경망이라고 대표 선수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대표 선수니까.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알파고 사건이 터진 그 해에 이제 다른 모델, 예측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한 인지 편향성을 이용한 것은 아니고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문을 곧바로 학습해서 이것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한 건데 예측률이 한 80% 정도 나오고 벌써 닉네임이 AI 저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을 했고 사람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인간
판사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미래학자들이 되지도 않는 글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전부 다 보면 단순한 예측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지만은 어쨌거나 놀라운 것은 신성한 재판에 30년, 40년 동안 진격을 하면서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학술적인 연구고 실전에서 이런 예측 모델, 인공지능 판사가 어떻게 도입됐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은 루미스 사건에서 이 콤파스라는 알고리즘이 형량을 예측하는 이 사건이 터졌는데요. 루미스가 저 강도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됐을 때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콤파스는 유죄라고 결정됐을 때 이놈을 벌금을 때려야 될지 징역을 몇 년 때려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콤파스가 루미스를 6년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루미스 측에서 발끈해서 항소를 하고 백악관에 진정도 되고 미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막 사회학자들, 윤리학자들 엄청 때리붙었습니다. 기계 따위가 인간을 판단하다니. 그런데 2017년 위스콘신 주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 판결문을 쓰느냐 하면요. 기계가 판결한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걸 참고했을 뿐이니까 미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내리면서 묘한 말을 남깁니다. 인간 판사들은 ICT 기술 발전에 주의를 기울일지어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정에 기계가 등장한다는 걸 암시했던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위험성 예측 모델이 오레곤주 교도소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이번에 그 화성 살인 사건 아시죠? 그 화성 살인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가 뭡니까? DNA 매칭 때문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죠. 근데 그 주범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춘재는 뭘 기다렸습니까? 그동안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가석방 만약에 이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춘재는 무조건 가석방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착해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고 울고 그러면 오케이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딱 들어가면 딱 잡아냅니다. 왜? 이 새끼는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90%다고 딱 판정을 내려줘요. 실제 이런 실증적인 연구는 10년간 추적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윤리와 사회학적인, 법학적인,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막고 있는 거지. 굉장히 물밑에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영미법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또 하나의 괴물국가 중국의 시진핑이 미쳐가지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인공지능 판사를 재판장에 바로 가져와 버리라고. 그래서 시진핑 5대에서 연구 끝나고 실제 AI 저지가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측 모델은 아니고 분석 모델인데 자기도 206라는 시스템인데 AI 어시스티브라고 붙였죠. 제가 연구하는 인공지능 판사가 이런 분야인데 굉장히 재판이 복잡해졌을 때 화성 살인 사건 재판하고 있을 때 판사가 묻는 거죠. 세 번째 살인 사건 증거 다시 정리해봐. 그럼 요 놈이 탁탁 정리해가지고 탁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실제 하고 인간들이 잘못 잡는 어떤 자료나 논리를 이 206가 팍팍 잡아준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게 실전에 이렇게 도입돼 있고 아까 첫 세션에 그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 주신 거지만 실제 법률과 이 재판정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자, 윤리학자, 미래학자들이 논하는 거 인공지능 이 인간을 대체할 때 판사가 대체되느냐라는 그 어떤 아규먼트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던 사건이 바로 북유럽의 에스토니아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리스판서빌리티나 이런 윤리적인 거 논하지 말라. 내가 바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겠다. 그 에스토니아 대통령 여자분인데 여자 대통령께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분이 한국에도 오셨어요. 2, 3년 전에. 그래서 에스토니아를 완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컨트리로 만들고 그중에 가장 소셜 임팩트와 베너핏이 강한 인공지능 판사를 바로 개발해서 한다. 이 에스토니아의 이 플랜은 뭐냐 하면요. 예측 모델이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디시전을 내리는 디시전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 사건 벌금이나 아니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고받는 민사 사건 같아서 이놈이 결정을 내릴 것인데 여기에서 반발을 하면은 인간 변호사한테 1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이 4심, 5심까지 늘어날 건데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5년,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이 이게 더 공정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인간 판사는 킥아웃 하겠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사람이 혁신적인 스텝을 밟았을 때
포인트는 바로 우리 시민, 우리 국민, 바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좋으면 기술은 침투한다. 그런 어떤 교훈 레슨을 남긴 장구한 50년의 인공지능 판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자 그냥 뭉뚱그려서 신경망이라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여기에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1막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재판을 예측하는 예측 머신, 이름하여 제가 프레디쿠스라고 불른 이 몬스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5가지 개념, 아까 존 세시네스 교수님이 굉장히 잘 요약하셨는데 그래서 예측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키워드를 예측으로 프레딕션으로 몰고 가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측의 세계에서 모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것을 제압하고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들이댄 사람은 350년 전에 뉴턴이라는 한 천재가 나타나서 완전히 예측 세계를 열어제쳤습니다. 바로 이론 물리학을 통해서 이 세계 우주 자연의 운동에 대한 예측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일반화된 유니버설 법칙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예측을 할 수 있는 펑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모든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제압을 하고 물리학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수학하고 물리는 궁합이 잘 맞아서 어떤 발견된 그 지식과 진리를 수학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시든 거시든 모든 세계의 운동은 예측 함수를 통해서 뉴턴의 함수, 방정식을 통해서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티피셜한 모든 것은 아주 러프하게 표현하면 다 뉴턴의 그런 방정식에서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 펑션 예측 함수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요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은 어떤 함수가 y를 만들어낸 예측 함수. 요거를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아주 극강의 사피엔스가 우주의 법칙을 알아낸 다음에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이 작업이었다는 거죠. 이게 300년, 400년 계속 지속된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었는데 20세기 중반쯤 딱 되면서 이제 물리학 또 얼추 상대론, 양자론이 거의 정립이 되면서 미시세계, 거시세계 비밀이 다 밝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발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자연 법칙, 우주 법칙은 관심이 없다 나는. 먼저 다 알았으니까 뭐라고 주장을 딱 하느냐 하면은 네 마음을 예측해보라. 우리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예측을 하라고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무의식과 행동에 대한 어떤 물리학적 법칙이 있을까? 그리하여 심리학이나 사회학, 경제학들이 많이 달라들어가지고 어쨌든 예측을 해보려고 예측 함수를 만들려고 덤비는데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탁 등장하게 돼서 패러다임을 바꿔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예측한다라 해서 썬댐이라는 괴짜 학자가 나는 톰 크루즈가 언제 이혼할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딱 합니다. 야, 네가 인간 행동하고 무의식을 어떻게 예측하냐? 너 심리학 뭐 썼어? 수학 썼어? 물리학 썼어? 아,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래서 원래 다이어그램 하나, 유일한 진리 다이어그램 여기에 그 펑션이 뭔데? 하니까 썬댐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 상대론 방정식, 뉴턴 방정식보다 더 위대하고 우아한 이 함수다.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놀라운 방정식을 표현해서 이게 모든 연예인을 예측을 합니다. 실제 유명인 이혼 예측, 이 함수로 예측을 하는데 거의 90%, 95%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소를 하니까 마지막에 이 톰 크루즈가 이혼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 함수에 딱 잡아넣으니까 정확하게 딱 그 시기에 이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동, 무의식을 예측하는 함수가 있구나.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겠다라고 막 끊임없이 올라탑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함수를. 그래서 첫째, 썬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온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온의 징후, 특징,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그 다음에 구글에서 그 배우자가 등장하는 횟수, 그 다음 데이터 기간 등의 7개의 특징 변수를 넣어서 찾았고 그 함수식은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 인풋에 특징을 넣고 항상 똑같습니다. 원리는 이온의 징후를 넣고
가지고 그 징후의 표현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썬댐이 끝까지 안 가르쳐줍니다. 이 어마무시한 비밀을. 그래서 이거는 마술이라고, 매직이라고. 그런데 기자 간담회에서 사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이혼은 최근 20년도 이혼은 유명인들 데이터를 왕창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패턴을 넣었다 뺐다 해봤대요. 오케이, 그럼 인풋 패턴, 이혼의 징후 패턴을 7개 찾은 거 대단하다. 그런데 함수식은 네가 어떻게 찾았냐고. 그거는 비밀에 붙입니다. 그거는 상대성 이론을 썼든지 말든지 알려고 하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말라. 어쨌든 예측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법칙, 이 패러다임, 인풋 들어오고 그 인풋에 대한 특징에 대한 함수식이 있으면은 미래를 예측하는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데이터만 있으면은 내가 그 예측 함수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극강의 사피엔스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말한 머신러닝이라는 알고리즘,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오면은 다 예측 함수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이 철학이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수십 개, 수백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전부 다 테크닉은 통계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통계학자들이 인공지능은 통계학에 불과해라고 애써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딥러닝이 챔피언인데 머신러닝 중에 그 딥러닝의 본질은 인공신경망이다라는 거죠.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을 그냥 아주 미시적 구조를 단순하게 이미테이션한 것에 불과한데 이게 함수 펑션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식을 예측하든 지진을 예측하든 이온을 예측하든 예측하는 함수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어떻게 그게 되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블랙박스 문제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이 무지하게 좋으니까 최근에는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블랙박스의 본질을 파헤치려고 들어가 있고 그 대안으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연구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의 그룹, 이 딥러닝을 만든 그룹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냐고. 거꾸로 나는 인간을 이미테이션 한 거에 불과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냐고. 몰라도 우리는 인간끼리 대화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거 알아야 하니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아웃풋을 내니 물리학 따위는 꺼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 이쪽 연구는 공학도 아는 것이 과학도 아는 것이 철학도 아는 것이 묘한 분야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아몰포스 하듯이. 그런데 여기서 또 도발을 하는 거죠. 이온 예측 좋다 다 해봐라. 인공신경망이 사실은 만능 함수 건사기이기 때문에 다 돼요. 근데 어떻게 딱 도발을 하느냐 하면 됐고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 여자 남자 분류해보라고. 분류의 척 모델을 만들어보라. 그러면 우리 복습을 할게요. 어떻게? 남자 이제 특징, 구별 특징, 변수 찾고 그다음 그걸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예측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가 묻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할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또 똑같이 인풋 패턴을 잡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자 남자 잘 아는 성형외과 의사, 관상쟁이 등등 다 붙어가지고 특징을 조합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남자 여자 구별하는 특징은 딱 4개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광대뼈 길이, 턱 길이 요 4개를 특징으로 잡고 좋다 그 특징 잡고 인풋 넣었죠. 함수식은 뭐냐? 아, 나 모르겠고 신경망한테 맡기겠다. 데이터 왕창 주면은 신경망이 학습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끝. 와, 쉽네. 이래서 인공신경망이 세상을 딱 정복하러 가는 순간에 또 도발을 딱 합니다. 야, 네가 말한 거 순사기다. 왜냐하면은 얼굴이 네가 정면으로 보냐? 이렇게 돌리면은 턱 길이도 없고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광도 길이 이런 게 없다고. 네가 말한 거 다시 모델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할 때마다 모델을 바꿔야 되니 인풋 패턴 잡는 데서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인공신경망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철학적 화두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돌파구가 딱 터지느냐 하면은 다시 백투 더 퓨처 오리진으로 돌아가가지고 2차 이미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신경망이 인간의 신경 구조를 이미테이션 했죠. 이제 인간의 눈을 한번 이미테이션 해보겠다. 보시면은 0이라는 숫자는 어떤 형식으로 놓여 있어도 우리는 0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변의 패턴을 인간 눈이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눈에 대한 비밀을 밝히러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드디어 1981년도 인간 비주얼 시스템, 시각 시스템의 비밀이 딱 밝혀지면서 1981년도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 노벨상을 딱 타자 이 시각지능, 시각 구별 예측기를 만들려고 했던 인공지능 가이들이 싹 붙어가지고 논문을 샅샅이 뒤져봐요. 아, 이제 내가 보는 거 이거 하는 거 구현할 수 있겠다. 딱 컨셉은 두 겁니다. 인풋 패턴
패턴에 대한 함수식은 누가 만들어준다? 신경망이 만들어준다. 인풋 패턴은 인간이 잡았는데 그걸 눈을 딱 보니까 눈은 어떠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패턴을 바로 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그대로 모사하는 시각기능을 모사하는 이미테이션 기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요걸 가지고 인풋 패턴을 인간이 잡을 필요 없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신경망이 있으면은 아까 이온 징후를 인풋을 넣어주면은 함수식은 인간이 생각할 필요 없고 만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 인식은 그 패턴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패턴 자체를 다시 신경망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인풋 패턴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 생기느냐 하면 엔드 투 엔드 철학.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가 할 테니 인간은 꺼져라는 거죠. 예전에는 인간이 붙었는데 들어오는 인풋 X 자체 패턴을 잡아줘 버린다. 이게 바로 딥러닝의 오리진이고 그 유명한 컨버전 뉴럴넷 합성공 신경망의 탄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80년대 90년대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드디어 CNN. 그래서 여러분들은 딥러닝 하면 이 그림이 항상 등장할 건데 바로 딥러닝은 시각적 지능을 이미테이션하는 CNN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죠. 실컷 우리가 인공지능 추론 이야기했다가 그런 거 다 싹 없어지고 왕창 망하고 보는 거 이거 하나 이미테이션 하는데 꼬박 2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각지능이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원래 꿈꿨던 수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진 거죠. 추론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보는 것도 못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거. 보는 것은 모든 동물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인간만이 하지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 그래서 리버스로 들어가면서 브레인을 바로 이미테이션을 하는 철학이 확 퍼지게 된 겁니다. 시각지능은 아까도 많이 보셨지만 완전히 이미지 인식에서는 인간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꿈이 뭐냐? 인간을 이미테이션하는 대화하는 어떤 사람들은 랭귀지, 언어를 다루고 싶었는데 시각지능 성공하는 걸 딱 보고 이거 신경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전에는 언어학자, 심리학자, 문화인류학자, 통계학자들이 들어가지고 랭귀지를 처리하려고 그러다가 딥러닝이 신경망이 너무 좋은 거야. 왜? 특징을 바로 잡아주니까 뒤에 함수는 차치하고 그래서 왕창 때리 붙어가지고 세 번째 이미테이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지능이 시각지능을 팔로우하면서 확 꽃을 피고 최근 3, 4년 사이에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보셨죠? 전부 신경망 구조 기반으로 싹 다 바꿔가지고 데이터만 있으면 엔드 투 엔드이기 때문에 인간을 꺼져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드디어 어떤 세계가 등장했느냐 하면은 물리학은 뒤로 가라.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드리븐의 어프로치가 완전히 꽃을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하는 이유가 바로 데이터만 있으면 인풋 패턴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 함수, 극강의 사피엔스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냈던 물리학 같은 거 필요 없이 무엇은 어떤 함수를 만들어준다는 철학이 완전히 입혀졌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공지능 판사 이야기를 했죠. 여기선 두 가지 레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전 세션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모듈라 아주 강력한 예측 함수 만들어주는 것을 상자로 딱 덮으니까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는 거지. 자율성이 없을 뿐더러 제일 심각한 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뭐가 없다? 기계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반대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욕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그럼 욕망이 있냐고. 그것도 생명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드웨어 인베딩해서 욕망을 당연히 인듀스 하겠다는 파도 있어요. 저는 약간 그 부분을 지지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러저 커저와일 같은 극강의 낙관파들 있죠. 앞으로 20, 30년에 자율적인 인공지능이 나온다라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것은 당분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기계다 단순하게. 자동화 기계 보조 툴.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40년, 50년 연구를 해왔는데 왜 이게 물 위로 팍 못 올라왔느냐 하면 어마어마하게 인간 판사들이 저항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저항이 심했느냐 하면 인공지능 판사 연구한 그룹들은 전부 폐가 망신했습니다. 후속 펀드 다 끊기고. 왜 그래 된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론컨대 저항이 만만찮았겠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신성한 재판에 수학, 통계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이 이제 밀고 들어왔죠. 최근 3년 사이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AI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인공지능, 경찰, 인공지능, 검사, 인공지능,
국회의원은 안 되겠네요. 법을 딱 만들 거 아니야. 인공지능 국회의원은 개발금지법이라고. 그러실 거죠? 마지막 직업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아까 우리 교수님 천하 명강의가 이 동영상인데 처음 끊겼잖아. 아주 재밌고 명강인데 봐봐. 동영상이 안 되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변호사회관하고 국회. 세상에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 자식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ICT의 반동 세력은 법률가 다음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떠있는 자리가 되게 우리 김혜영 의원님이 최초의 혁신가가 될 거야. 이거 먼저 바꾸세요, 말이야. 동영상 되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스위치에서 원래 동영상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고 인공지능을 관찰하는 어떤 관전 포인트는 홀리 인티그레이티드 자율적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듈라 인텔리전스로 자른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 딥러닝이 어디서 뚫혔다 그랬습니까? 아주 원시적인 퍼셉터, 시각지능, 시각 분류기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미테이션 해서 언어지능, 그 다음에 판사나 변호사랑 추론지능이 이게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고 아까 투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예술적인 거는 제가 예술지능 붙여놨는데 어떻게 모듈라 인텔리전스로 프로퍼게이션 될지 모르겠지만 엑서지능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기본적인 지능을 리콤비네이션해서 근데 오늘의 우리 주제가 예측지능이었기 때문에 예측지능은 여러 가지 지능을 리콤비네이션해서 만들어졌다. 어떠한 도메인에서 옷을 입히면서 자기가 인텔리전스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이게 전부 인티그레이션 될 때 어떤 좀 더 초강력한, 더 강력한 인텔리전스가 나오겠죠. 저는 한 10년에서 20년 후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10년간은 예측지능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2, 3년 전에 MIT에서 발표한 예측지능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악수할지를 딱 예측합니다. 프레딕션 딱 합니다.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키스할지를 예측을 합니다. 쥐가 키스할지 어떻게 알아? 사진을 보여주면 다음 장면을 딱딱 예측합니다. 이게 2, 3년 전에 비디오 100만 편을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프레디쿠스의 가장 재미있는 예입니다. 이게 자꾸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인식의 단계에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전문을 딱 나서는 순간 커피가 딱 되어달라 했습니다. 내 커피 먹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네 행동을 보니 커피 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또 저 같은 경우 딱 나가면은 담배 같다고 알겠죠. 담배 어떻게 알았지? 네 담배 피려고 딱 하네. 그래서 다음 행동을 예측한다는 거죠. 이게 처음에 제가 화두를 꺼냈던 물리학은 가라.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 더 놀라운 것은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의 보스 하사비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알파고는 미끼다. 그 장난감 만들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알파고로 돈 버는 거 없잖아요. 이놈들이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완전히 과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레디쿠스를 만들러 갔는데 작년에 드디어 이걸 발표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 생체 단백질 3차 구조입니다. 생체 단백질 3차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50년간 수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생물학자 싹 다 붙었는데도 이 너무나 복잡해가 이 방정식을 풀지를 못해요. 건사를 해도 슈퍼컴퓨터로 건사를 해도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이 방법을 완전히 몰각하는 딥러닝을 가지고 프로테인 이 단백질의 폴딩, 3차원 폴딩을 예측하는 머신을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름을 알파폴더라고 불렀습니다. 자기가 알파고 알파폴더. 자기의 목표는 이 인간 생명의 비밀을 완전히 딥러닝으로 밝혔다. 예측하겠다.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약 개발할 때 보통 10년에서 20년 1조에서 2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달 만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DNA 구조만 딱 보면은 단백질이 어떻게 생길지 안다라는 거죠.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은 원래 인공신경망이 수학자들이 90년대 나이스하게 증명을 해버린 게 만능, 유니버셜 함수 건사기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측 함수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 증명이 안 됐으면 그냥 주문국으로 맞췄겠지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하사비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꾸로 크로스로 과학의 세계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런 이유로 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인공지능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말하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인간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 만들어 보이 장난감이죠. 지가 똑똑해보들 우리가 키우는 개새끼 고양이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을 이미테이션 하는 것은. 그런데 그 5가지 키워드 중에 예측을 하는 이 프레디쿠스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을 알아내버리고 생체 비밀의 미래를 알아버리고 그럼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패권을 장악한다라고 생각하는 완전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딥러닝은 모든 사회학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러 가고 있고 거꾸로 과학으로 크로스하고 있다. 우리의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생성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전부 디지털로 들어가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돼 있고 그 매트릭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 곳에 누가 출동한다? 딥러닝이 출동해서 데이터를 먹고 곧바로 예측하던 프레디쿠스로 돌변하고 있다. 반신반인의 예측 몬스터가 생기고 있다는 게 앞으로 2025까지의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여기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